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세무사이고 저는 남편의 세무 사무실에서 사무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한테나 아이한테나 참 잘하는 좋은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능력도 좋고 성격도 착한 데다 가정적이죠. 남편은 조부모님과 아버님 밑에서 컸는데요. 조부모님은 남편이 학창 시절에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결혼하기 2년 전쯤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후 가족 없이 혼자 살게 되었어요. 저는 우스갯소리라도 고아가 제일 좋은 남편감이라며 저보고 누가 부럽다고 하면 그런 소리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바로 옆에서 저희 남편의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과 외로움을 많이 지켜봐왔거든요. 아버지와 조부모님이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키우셨다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결핍이 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연애를 할 때 자기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고 아이에게도 사랑을 듬뿍 주고 잘 키우고 싶다는 말도 많이 했어요. 어머니에 대해선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결혼 얘기가 오갈 때 말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님과 조부모님 말씀으로는 어머님이 남편 5살 때 집을 나갔다고요.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할 때 엄마는 집을 나갔는데 할머니 말로는 남자가 있었던 것 같더라며 그래서 남편은 엄마에게 버려졌다는 충격이 엄청 컸다고 해요. 살면서 남편은 엄마에 대한 원망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만큼 시간이 지나고 보니 원망보다는 궁금함과 그리움이 더 크다고 했어요. 엄마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오해가 있었겠지, 엄마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하면서요.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며 때때로 공허해하고 쓸쓸해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어디 사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다면서요. 하지만 구태여 찾아볼 생각은 안 했대요. 자기를 버리고 간 엄마라서 자기를 보고 싶을 것 같지도 않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결핍을 제가 채워줄 순 없지만 그래도 남편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어 많이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노력을 아는지 저한테 많이 고마워하고 자기도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아이들과 다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2층짜리 주택인데 남편이 평생 살아온 집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조부모님부터 살았던 집인데 마당도 넓고 집이 좀 오래됐지만 꽤 좋은 편이에요. 조부모님도 살아계실 적에 농장을 크게 하셨었고 돌아가신 아버님도 변호사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시댁 자체는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모두 돌아가시고 남편 혼자 살던 그 집에서 저희는 신혼살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과 퇴근 후 아이들까지 픽업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한 나이든 여자가 집 앞 대문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집 앞을 서성이니 남편과 저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차를 대니 그 여자가 저희 차를 이리저리 보더라고요. 남편이 차에서 내려서 물었죠. 누구십니까? 그 여자는 남편을 막 살피더니 그러더라고요. 승태? 갑자기 남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도 애들한텐 차에 있으라 하고 내렸습니다. 남편도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누구세요? 그러자 그 여자는 막 울먹이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야, 엄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엄마라니요. 남편은 갑작스런 상황에 멍하게 있고 그 여자는 고개를 떨구며 훌쩍이고 저도 옆에서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멍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엄마라고. 미안하다.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면서 주머니 속에서 사진 하나를 건네더군요. 그건 남편의 어릴 때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살면서 그렇게 놀라는 일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 엄마라고요? 음,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저도 당황스럽긴 하지만 일단 저라도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여보, 일단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 게 어때? 애들도 계속 차에서 기다리는데. 저는 벙찐 남편과 그 여자분을 모시고 일단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잠깐 방에 올라가 있으라고 했죠. 아이들은 저 할머니 누구냐고 막 그러는데 그냥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 여자, 행색이 초라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주스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남편은 다급하게 묻더라고요. 진짜 저희 엄마시라고요? 응. 아니, 근데 이렇게 갑자기 왜... 미안해, 승태야. 내가 너 대학 다닐 무렵 한번 찾아온 이후로 그 후엔 절대 안 찾아오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네가 너무 그리워서. 남편은 여자의 말에 의아한 얼굴로 묻더라고요. 저 대학 다닐 때 찾아오셨다고요? 다시, 네가 너무 그리워서 한번 여기 찾아왔었어. 근데 너는 못 보고 너네 아버지를 만났는데 괜히 잘 사는 너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화를 내더라고. 너도 나 안 보고 싶어 하고 치를 떤다면서 괜히 나타나서 너 힘들게 하지 말라면서.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참고 살다가 몸이 아프니까 네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서 뻔뻔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찾아왔다. 남편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찾아오셨다지만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아버님으로부터 일절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어머니가 찾아오게 된 거니 너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네가 혼란스러운 거 알아. 나 같아도 그렇겠지.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찾아와서 엄마라고 하니까. 근데 승태야, 나 너 오랫동안 지켜보고 주변을 맴돌았다.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지금은 어디 사시는데요? 작은 월세방 하나 구해서 살아. 너 봉석중 봉석고등학교 나왔잖아. 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지금 세무사 일하고. 맞아요. 그래, 내가 알지.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항상 근처에서 숨어서 너 지켜보고 따라가 보고 그랬거든. 여자는 그 말을 하며 훌쩍이더라고요. 근데 왜 제 앞에 안 나타나셨어요? 내가 어떻게 나타나니? 뭐 떳떳한 엄마라고. 이유야 어쨌든 5살 때 너 놔두고 나간 엄만데 내가 어떻게 나타나. 그저 숨어서라도 네 얼굴 한 번 보면 그걸로 좋겠지. 여자는 정말 측은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 저녁 식사 시간이라 식사를 준비해서 다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도 보시더라고요. 이 집 근처에 오며 가며 얘네도 봤어. 아유, 예쁘기도 해라. 근데 할머니 누구세요? 너네 할머니. 할머니요? 우리 할머니는 강릉에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희 엄마만 할머니라고 알거든요. 갑자기 할머니라고 하시니 저희 아이들도 의아한 얼굴이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씁쓸하게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식사를 끝내고 그분은 남편과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5살 때 그렇게 갔냐고 남편이 물어보니 그분 하는 말이 너네 아버지 집이 워낙 잘 살잖아. 아버님이 속 키워서 너네 아버지 변호사까지 만들고 그런데 나를 영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 내가 부모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여자라고. 그래서 결혼 초반부터 시집살이가 말도 못했지. 그래도 너 낳고 이 악물고 버텼는데 너네 할머니가 갑자기 내가 숨겨둔 남자가 있는 거 아니냐며 나를 잘 때렸어. 때려요? 음, 남자는 무슨 남자니 내가. 그냥 아무 구실이나 만들어서 때리는 거지. 툭 하면 때렸다. 너네 아버지 모르게 툭 하면. 이렇게 맞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도망가려는데 어린 네가 너무 눈에 밟히는 거야.
그래서 너 몰래 데리고 가려다가 걸렸는데 또 맞고.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 정확하진 않지만 엄마랑 집을 나가다가 할머니네 집에서 일 봐주시던 분에게 걸려서 잡혀오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했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하는 말이 나는 나가도 너는 놓고 가라고. 너 데리고 가면 때려 죽일 거라고. 그래서 결국 너 놔두고 나도 도망간 거야. 생때 같은 자식 놔두고 가는 나도 오죽하겠니? 다시 돌아가서 너 데리고 오고 싶지만 내가 돈이 있기래 친정이 있기래 나도 너무 어렵고 남편까지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리고 너 데리고 나와도 고생밖에 못 시키는데 차라리 이 좋은 집에서 여유 있게 사는 게 낫다 싶고. 그분은 말하면서 복받치는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남편도 너무 착잡하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엄마를 때리기까지 했는지는 몰랐어요. 그 와중에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셨고요. 음, 아버지도 할머니가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나중에 나 보기 싫다 하고 내가 의지할 데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 저는 그 시절의 어머님 인생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떼어놓고 도망쳐야 했던 사정을 듣고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고 저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몸은 많이 안 좋으세요? 당뇨도 조금 있고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은 잘 못해. 지원금 받으면서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너 만나고 할 얘기 다 했으니 나는 여한이 없다. 그날 밤이 늦어서 어머님은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가시라 하며 이부자리를 봐드렸습니다. 남편은 너무 착잡한지 잠을 못 자고 내내 창밖만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론 저분의 사정은 딱하지만 저분이 진짜 남편의 엄마가 맞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분의 말 말고는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남편은 어머님에 대한 연민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엄마가 남자가 생겨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쫓겨난 거고 평생 본인을 먼 발치서 지켜봤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혹시라도 모르니 친자 검사를 해보자는 소리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 집으로 찾아오게 된 어머님. 그 후 남편과 어머님은 서로 자주 왕래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이 어머님 댁에 가보니 반지하에 물도 새고 곰팡이도 있어서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집을 구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어머님이 다 같이 식사할 때 하시는 소리가 저기 있잖아. 내가 살 날도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더 이상 혼자 살긴 싫으네. 예? 부담스러울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집에 사는 건 어떨까? 애들도 내가 봐주고 살림도 내가 봐주면 되잖아. 차라리 내가 살림할게. 저번에 와서 그 도움이라는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영 미덥지 않더라. 그 돈을 차라리 나한테 줘. 저도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한 번씩 집안 살림을 봐주시는 도우미 분이 오시거든요. 그분 대신해서 어머님이 이 집에 살면서 살림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좀 생각지도 못해서 당황했는데 어머님은 적극적으로 말하시더라고요. 유정이 너도 일한다고 바빠서 집에도 잘 안 있잖아. 그럴 때 내가 애들도 좀 봐주고 살림도 해주면 너도 안심이지. 모르는 사람보다 친할머니가 낫지 않겠어? 그리고 나도 이제라도 우리 아들하고 손자랑 며느리랑 좀 같이 살아보고 싶고. 남편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상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같이 사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사실 저는 남편이 엄마에 대해 오랜 시간 그리워했다는 걸 알기에 남편을 위해서 어머님과 사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남편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합가를 하게 됐고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 없는 동안 살림도 해주시고 아이들 케어도 해주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은 살림은 뒷전이고 밖으로만 도셨어요. 아이들이 둘이나 되다 보니 매일 치워도 금방 엉망이 되는데 퇴근하고 오면 늘 엉망인 집을 남편과 제가 치웠죠. 게다가 아이들 밥이라도 잘 챙겨주시면 되는데 그마저도 맨날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대충 주시더라고요. 제가 반찬 마련해 놓고 이걸로 부탁드린다 해도 애들 어차피 잘 먹지도 않고 또 학원 가야 돼서 시간도 없지 않냐면서요. 그마저도 쓰레기는 버리지도 않고 식탁 위에 그대로고요. 어머님한테 남편은 용돈도 드리고 또 어머님이 저에게 아이들 케어하고 살림해 주니 그 비용도 요구하셔서 그것도 어머님 드렸거든요. 근데 돈은 돈대로 받으시면서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그냥 전에 오시던 분 다시 부른다니까 자기가 하는데 왜 부르냐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엔 저한테 아니 유정아, 너도 참 그렇다. 애 엄마가 집안 살림도 안 하려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퇴근하고 오면 집 치우고 빨래 돌리고 밀린 설거지까지 제가 하잖아요. 그거 몇 번이나 된다고. 지금도 봐. 집 엉망인 거. 여자가 부지런해야지 그렇게 굶뜨면 못 쓴다. 우리 아들이 돈도 척척 벌어다 주는데.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땐 제 눈치를 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은근히 잔소리와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뒤늦게 시집살이를 하게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본인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오히려 애들 학교 시간에도 툭하면 집을 비우고 나가시면서 저보고 할 도리를 안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다 참다 결국 다시 도우미분 부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너 나 무시하니? 네? 내가 아무리 뒤늦게 들어온 시어미래도 그래도 네 시어미야. 근데 시어미가 됐다고 하는데 기어코 도우미를 불러서 이중으로 돈을 나가게 하겠다는 거니? 어머님, 어머님이 살림 도맡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전혀 살림 되는 게 없잖아요. 청소도 그렇고 반찬 같은 것도 제가 장 보는 비용도 따로 드리는데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없고. 허, 내가 처음부터 네 시어머니 자리에 있었어도 이런 식으로 대할 거니? 어머님은 툭하면 자기가 뒤늦게 와서 무시하는 거냐고 하셨어요.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돈이라도 갖고 가지 말던가 따박따박 저한테 살림 사는 비용이며 생활비 요구하시고 돈 드릴 때만 신경 써 놓으시고 좀만 지나면 나 몰라라 하면서 말이라도 할라치면 시어머니 부려먹느냐고 되려 따지십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도우미분 부르고 어머님도 쉬시라고 하면 자기 말 무시하는 거냐고 하고요. 한마디로 저는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나가면서 집안 살림도 제가 다 하는 꼴이었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본인도 그렇게 치떨리는 시집살이를 했다면서 저한테도 시집살이를 하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남편 앞에서는 막 불쌍한 척, 가련한 척을 하셨는데 다 돈을 받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남편이 용돈을 드리는데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비도 수시로 받아가셨고요. 처음 저희 집 대문 앞에서 기다리셨을 때는 어머님이 엄청 초라하고 누추해 보였는데 어느새 저희 어머님은 좋은 옷에 세팅된 머리에 누가 봐도 부잣집 사모님처럼 하고 다니셨어요. 남편한테 받는 용돈으로 쇼핑도 잘하고 다니시고 밤늦게 친구분들이랑 놀러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당뇨도 좀 있고 무릎도 안 좋으시다는 분이 술도 드시는 것 같고 놀러도 엄청 잘 다니셨어요. 물론 어머님이 뒤늦게나마 아들을 되찾으셨으니 좀 편하게 누리고 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없는 트지까지 잡아 구태여 시집살이까지 시키려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처음엔 너무 예쁘고 좋다고 하셔놓고 이제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냐고 하시질 않나. 제가 좀 앉아서 쉬기라도 하면 설거지는 안 하냐, 이불 빨래는 도통 할 생각이 없냐 잔소리를 하고 제가 만든 반찬이나 음식에도 입을 대셨어요. 이런 걸 먹고 산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면서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어머님이 좀 알려달라 하니까
맨날 변명하면서 다음에 해준다고만 하시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저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합가를 한 건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그런 걸 느끼는지 저에게 많이 힘드냐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 엄마니까 또 그동안 고생하고 사셨으니까 생각하며 측은하게 보고요. 5살까지만 남편을 키웠고 35년 가까이 얼굴도 못 보고 살아서 사실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을 텐데도 핏줄이라는 게 뭔지 남편은 어머님을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핏줄도 뭐도 아닌 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남편에게 조만간 얘기하고 분가를 제안할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찰나였어요. 어머님 방에는 잘 안 들어갔는데 우연히 어머님 안 계실 때 거실에 청소기를 돌리면서 방을 열어봤거든요. 어머님 방은 환기도 안 하는지 냄새도 나고 바닥도 머리카락에 먼지에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어머님은 평소에 자기 방은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본인이 알아서 치울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경 안 썼는데 방이 너무 지저분하길래 대충만이라도 치워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방 안 구석에는 어머님이 이사 올 때 들고 왔던 가방이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었는데요. 저는 가방을 장롱 안에 넣으려고 무심코 들었는데 그 안에 있던 두꺼운 공책 하나가 떨어졌어요. 딱 봐도 정말 오래되고 손때가 많이 묻은 거였어요. 그냥 무시하고 넣을 수도 있지만 묘하게 그 공책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봤는데 앞쪽에는 남편 어릴 때 사진이 있었고 내용을 대충 차르르 훑어보니 일기장 같더라고요. 다시 덮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장에 비닐 커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보고 말았어요. 그걸 본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제대로 잘못됐다 싶으면서요. 저는 그 일기장으로 어머님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자기 전에 어머님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칫솔 오래되셨는데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그래. 저는 그 칫솔을 휴지통에 버리는 척하면서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새치를 뽑아준다고 하면서 머리카락을 몇 개 뽑았죠. 그 길로 저는 그 2가지로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 후 며칠 만에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그 결과지를 열었는데 결과를 본 순간 저는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을 재워놓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고 남편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에게도 얘기 좀 하자고 했죠. 무슨 얘기? 저는 자리에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가세요. 제 말에 남편도 엄청 놀라고 어머님도 눈알이 터질 듯이 커지더라고요. 뭔 소리야 지금? 여보, 왜 그래? 내일 바로 나가시려면 오늘 저녁에 짐 싸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 왜 이래 갑자기? 너 지금 나 쫓아내니? 기가 막혀. 네가 뭔데?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제 말에 어머님은 부들부들 떨며 역정을 내셨고 남편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덤덤히 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그쪽 아들이 어딨어요? 제 말에 분위기가 일순간 싸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고요. 저는 들고 왔던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저 여자하고 당신하고 친자 검사. 2사람 모자 간 게 아니야. 남편은 놀란 얼굴로 그 서류를 봤습니다. 친자 불일치 결과를 보고 놀란 얼굴이었어요. 그 여자도 경악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나 몰래 이런 걸 했니?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이 우리 남편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서요. 설마 했는데 진짜 아니네요. 그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김에 그 여자 방으로 들어가
그 일기장을 들고 나와 남편에게 건넸어요. 그 여자는 정말 놀라더군요. 자, 이게 진짜 당신 어머니가 쓰신 일기장. 마지막 장에 보면 민증도 있어. 제가 며칠 전에 일기장에서 보고 놀랐던 건 바로 오래된 민증이었습니다. 그 빛바랜 민증에는 어머님이 자기 이름이라고 했던 하순자라는 이름에 진짜 남편 어머님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은 너무 놀래 그 민증을 보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당신 어머니야. 이 여자는 당신 어머니 이름하고 정보 이용해서 사기치는 가짜고. 그 여자는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야, 그런 거. 우길 걸 우기세요. 친자 검사까지 한 마당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우리 어머님하고는 식당에서 같이 일한 사이죠? 제 말에 그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 그 일기장을 발견하고 내용도 대강 봤는데 그 여자가 저희 남편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어머님이 일기장에 쓰신 내용이 많았습니다. 지나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꽤 있었는데요. 제가 대화를 하다가 남편 태몽 얘기가 나와서 어머니께 여쭤봤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막 용이 어쩌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의아하게 아버지가 말해줬는데 자기는 커다란 감자였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은 오래돼서 헷갈렸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렸을 때 자기가 병원에 오래 있지 않았냐고 그랬는데 어머님은 그것도 기억을 못해서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심장이 약해서 병원에 자주 갔다느니 어쨌다느니. 남편은 놀다가 팔 부러져서 병원에 있었던 거 아니냐 했고 어머님은 허둥지둥거리며 네가 심장도 안 좋았다고 막 그러셨어요. 5살까지 키우긴 했다지만 평생을 그리워한 아들이라면 오히려 5살까지의 기억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실 법도 한데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하셨어요. 저하고 남편이야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하고 말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일기장에 쓰여져 있지 않은 내용은 본인이 몰라서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그 일기는 매일 쓴 건 아니고 날짜가 몹시 드문드문 적혀 있었어요. 가령 남편이 어느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명문고더라. 너무 자랑스럽더라. 라던가 졸업식이라 몰래 가봤는데 먼 발치에서만 봤다. 눈물이 너무 났다. 라는 식으로요. 숙식 제공하는 식당에서 일하신 내용도 있고 오늘따라 아들이 보고 싶다. 나를 용서해 줄까? 나를 기억할까?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기장에 내용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 일기장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날 정도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적은 내용이라 그랬겠죠. 남편은 그 일기장을 훑어보다가 가짜 어머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엄마도 아니면서 엄마 행세하고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예요?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저는 함께 살면서 그런 서슬퍼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 여자는 오들오들 떨면서 결국 다 실토를 했어요. 같이 숙식 제공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친해졌고 남편의 어머님이 자기 아들 얘기하고 시댁에서 쫓겨난 얘기를 해줬다며 그러다가 어머님은 지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대신 유품 정리해 주다가 그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아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세무사 하면서 번듯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일기장이나 민증도 어머님 행세하면서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들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여자의 말을 듣는데 제대로 사기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진짜 어머님은 이런 여잔지도 모르고 한 맺힌 넋두리를 했을 텐데 그 넋두리가 이런 사기에 이용되다니. 얼굴도 실제로 못 본 어머님이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진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너무 원통해했습니다. 옆에 있던 제가 당신은 경찰서로 신고할 거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자기가 사는 게 힘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서요. 남편은 그저 한숨만 쉬며 그냥 짐 챙겨서 당장 나가시라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말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제가 마음 바꿔서 갑자기 신고라도 할까봐 불이 나게 짐 챙겨서 도망치더라고요. 저는 괘씸해서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남편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좀 전까지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 여자가 그렇게 쫓겨나듯 도망쳤고 그 후 남편과 저는 한참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얼마 전 우연히 그 일기장을 발견한 것과 민증을 보고 놀랐던 일, 그래서 몰래 친자 검사까지 한 일 전부 다요. 듣는 남편도 착잡한 기분이더라고요. 뒤늦게나마 어머님을 찾았다고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남편인데 그 어머니가 돈이나 노리고 들어온 가짜였으니까요. 남편은 밤새도록 어머님의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더라고요. 엄마가 날 좀 더 일찍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그 전에 왜 내가 먼저 엄마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나는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해서 원망만 했어. 근데 우리 엄마 평생을 나 그리워하며 힘들게 사셨네. 내가 먼저 엄마 찾아보고 손 내밀 걸. 저는 남편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살았던 남편. 이상한 사기꾼에게까지 걸렸다가 뒤늦게 친엄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남편. 서로가 그리워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한 남편과 어머님이 모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일기장을 좀 봤는데 어머님은 그리운 아들도 못 보고 사는 인생이 너무 더덥다며 그냥 내일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있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장례는 올까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족도 없고 혼자라서 죽어서도 너무 외로울 것 같다며 납골당에서 제일 저층으로 예약을 미리 해두셨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들은 그 납골당 이름을 검색해서 주말에 찾아뵀죠. 누가 찾아오지 않은 채로 쓸쓸하게 구석자리에 단지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못난 아들을 용서하라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납골당 직원과 상담 후에 잘 보이는 자리로 옮기기로 계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우울해하고 힘들어했지만 제가 이제라도 진짜 어머님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지 않았냐고 위로했습니다. 가짜한테 더 이상 속지 않고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하면서요. 어쩌면 제가 그 일기장을 우연치 않게 발견한 것도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도와주신 일인지도 모르죠. 제 말에 남편도 조금은 마음이 홀가분해진 것 같더라고요. 평생을 서로 그리워한 남편과 어머님, 그 사기꾼 같은 여자 때문에 남편은 2번 상처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진짜 어머님 유품도 찾고 납골당도 찾았으니 그 일은 없던 일로 다 덮으려 합니다. 엄마가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쫓겨났고 평생을 절절하게 그리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남편의 오랜 서글픔과 원망도 많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된 것 같았어요. 엄마가 뒤에 숨어서라도 아들에 대한 마음만큼은 너무나도 크고 깊었다는 걸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그 후로 한 번씩 납골당을 찾아갑니다. 아이들에게도 친할머니라고 알려줬고요. 외롭게 살다 가신 저희 어머님, 하늘에서라도 저희 남편과 아이들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아직 어리다면 어린 나이지만 저는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한때는 나 같은 사람을 두고 팔자가 세다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죠. 걱정 없이 유복하고 여유롭게 산 적도 있었고 또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는 낡고 오래된 월세방에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도 너무 컸는데 어머니까지 잃게 되고 부모님 없이 혼자 남겨진 깊은 외로움과 슬픔도 느껴봐야 했죠. 불안정하고도 심적으로 힘든 경험을 여러 번 하며 살아왔기에 더더욱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 결혼은 제 인생에 있어 또 하나의 풍파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말이죠.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을 운영하셨고 엄마는 사설 복지센터를 운영하셨어요. 아버지 공장이 잘 되어서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또 성품이 곱고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잘 배우며 행복하게 커왔죠. 저희 부모님은 참 배울 게 많은 분들이셨어요. 아빠는 공장 직원분들을 살뜰히 잘 챙기셨고 가족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엄청 큰 공장이나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봉이나 보너스도 잘 챙겨주시려고 노력했고 그 외에 직원들 필요한 부분들을 신경 쓰고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셨죠. 덕분에 저희 아빠 공장에는 다 오래 일하신 분들밖에 없었고 가족들끼리도 다 친하게 잘 지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사설 복지센터를 운영하시고 따로 봉사활동도 자주 하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사람은 다 서로 돕고 사는 거라는 얘기를 잘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유가 되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고 또 나중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라며 서로 좋은 마음으로 돕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하셨죠. 안타깝게도 제가 부모님과 연은 짧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옳은 것과 좋은 것들을 많이 알려주신 최고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됐을 무렵에 엄마는 한 여자분을 저희 아빠 공장에 취업시키셨어요. 그분은 엄마가 복지센터 운영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겨우 도망친 분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남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많이 도와드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은정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말이 이모지 저하고는 13살 정도 차이였으니까 큰언니뻘 정도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냥 부르는 호칭으로는 이모라고 불렀죠. 은정 이모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에 저희 엄마가 아빠 공장에 취업도 시켜주시고 숙식도 마련해 주셨었죠. 그분이 처음에 일도 잘 못하고 적응도 잘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고 저도 오며 가며 은정 이모와 자주 마주치면서 친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저랑 꽤 많이 친해져서 은정 이모 숙소에 놀러 간 적도 많아요. 은정 이모는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낯도 많이 가렸지만 막상 친해지고 보니 성격이 밝고 재밌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잘 지내면서 아빠 공장에서 4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친오빠가 있는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때문에 친오빠랑 연 끊고 살다가 다시 연락이 되었는데 오빠가 인도네시아에서 자리를 잘 잡았으니 오라고 했다면서요. 정든 은정 이모랑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섭섭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모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 전부 다요. 이모가 출국하기 전날 저희 가족들과 식사를 했고 이모는 저희 부모님과 제 선물도 하나씩 주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다며 꽤 고가의 브랜드 옷을 선물했었고 저희 엄마는 이렇게 비싼 걸 왜 사왔느냐고 그랬죠. 은정 이모는 눈물을 훔치며 저희 가족들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마음으로는 더 좋은 걸 해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자기한테는 저희 가족이 친정이나 다름없었다며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다고 했죠. 그 나라에 가서도 연락 자주 할 거고 저희 가족 전부 한번 놀러 오시라고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은정 이모를 응원했고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은정 이모는 인도네시아로 떠났고 그 후로도 한 번씩 연락이 왔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요. 저희 보고 시간 마련해서 한번 놀러 오라고 했고 저희 가족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은정 이모를 만나러 여행을 갈 순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 해에 아빠 공장에 큰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공장 3분의 1을 태울 정도로 큰 화마였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 저희 가족들의 삶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빠는 손해가 극심했는데 법적 문제가 있어서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아빠는 공장을 다시 살려보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반년 만에 머리가 다 새어버리셨죠. 그 후에 작은 공장을 임시 운영하기도 했지만 빚도 많이 생기고 직원들도 많이 떠나고 몹시 힘들었습니다.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온다더니 아빠는 그 일로 상심을 크게 겪으시다가 결국 쓰러지기까지 하셨어요. 그 후 병원에서 몇 개월 지내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죠. 아빠가 돌아가신 일은 엄마에게도 저에게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고 그때가 저희 가족에게 가장 힘든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장 화재 사건으로 인해 빚도 많이 생겨서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오래된 집으로 옮겼는데요. 그 집은 구석지고 볕이 잘 안 들어서인지 바퀴벌레가 너무 나와서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엄마도 갑자기 아빠도 돌아가시고 집안의 가장이 되셨으니 어깨가 무겁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는 씩씩하고 밝게 잘 지내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엄마가 참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밝은 모습 덕에 저도 그 힘든 상황을 그나마 유연하게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쯤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창업을 하는 쪽이 제 적성에도 잘 맞고 돈도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꽃집을 할까 카페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엄마가 카페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작은 동네 카페였는데 장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 2년까지는 휴무도 없이 일을 할 정도로 카페 일에 매진을 했었어요.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드리고 싶었고 엄마 호강도 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와중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남자였고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희 지역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타 지역에서 사는 사람인데 아파트 준공 때문에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오면 2년 정도 지낸다고 했고요. 저는 그 남자가 좋았습니다. 성격이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 같았고 어른스럽게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그 남자를 보고 있자면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많이 났고 참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여느 연인들처럼 알콩달콩 사랑하며 잘 지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흐르고 그 남자는 원래 살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공사를 맡아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본인이 청약받은 아파트도 있다고 하면서요. 저도 그 남자가 너무 좋았지만 이곳에서 운영하는 제 카페도 있고 또 엄마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혼해서 그 남자를 따라간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1시간 반 거리니까 엄청 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결혼하고 그 남자를 따라감으로써 포기할 게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결혼까지는 망설였는데 엄마는 제가 좋다면 따라가라고 아주 먼 거리도 아닌데 괜찮다고 엄마는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혼해서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는 카페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지역에 가서 카페를 새로 차리기로 약속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 저희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건강하셨고 건강관리도 꾸준하게 잘 하셨었는데 어느 날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하필이면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서 쓰러지셨고 발견이 늦어져 그대로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아빠에 이어 엄마까지 그렇게 갑작스레 돌아가시니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정신없이 장례식이 끝나고 그 후 저는 1달 가까이 집에서 틀어박혀 지내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빠도 허무하게 돌아가셨는데 엄마까지. 이런 법은 없다며 세상과 하늘을 원망했죠. 힘든 날들 보내고 저도 좀 자리 잡고 이제야 좀 편안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참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건지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고 눈앞이 컴컴했죠. 그런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됐던 사람이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는데 죽이며 약이며 사들고 와서 저 돌보고 보살펴주고 산책 데리고 나가고 그때는 엄마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그 남자의 정성이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더더욱 확고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좀 긴가민가 했다면 그 남자의 정성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던 거죠. 엄마 아빠가 내 곁을 떠났지만 그래도 이 남자가 나의 가족이 되어주겠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후로 가게를 바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그 남자를 따라 그 남자가 살던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청약을 해놨던 아파트가 있었고 거기서 새 살림을 차리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계획대로 곧바로 카페를 차릴 준비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후 내려가 보니 제 생각과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우의 알코올 중독이 제 생각 이상으로 꽤 심한 편이었어요. 남편은 신우가 좀 아프다,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는다 라는 얘기 정도는 저에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한번 만났을 때는 그렇게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요. 막상 알고 보니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성격도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고 술을 안 마시면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제 생각 이상으로 상태가 너무 심했기에 저 정도 상태인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았죠. 알코올 중독이 심한 편이라 사회생활도 힘들었고 늘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남편네도 아버님이 안 계셔서 신우는 어머님이 혼자서 전적으로 돌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은근히 어머님이 저에게 신우 뒤치다꺼리를 같이 하자는 식으로 잘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너무 지쳤다면서요. 신우가 덩치도 좀 크고 술을 마시면 눈빛부터가 변하니까 좀 무서웠던 데다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행동을 잘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집에 혼자 내버려뒀다가 온 집을 난장판 만든 적도 있고 술에 취해서 집을 뛰쳐나가서 도로에서 굴렀던 적도 있다더군요. 그렇다 보니 집에서 누군가는 신우를 지켜봐야 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님 혼자는 감당이 힘들 때도 많고 신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이 잘 안 되니까 은근 저한테도 자주 오라고 하고 신우 병원 가거나 어디 볼 일이 있으면 저한테 잘 맡기셨습니다. 저도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어느 정도는 도와드렸지만 한편으론 언제까지 다 큰 신우한테 이렇게 매달려야 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애도 아니고 성인이고 어디 다른 곳이 아파서 간병하는 것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 때문이라니요. 병원을 보내던지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게 해야 하는데 가족들 모두 그냥 손을 놓고 방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얘기했죠. 아가씨 말이야. 언제까지 저렇게 집에서 술만 마시고 지낼 순 없잖아. 술을 저렇게 먹다가는 나중에 정말 큰일 나. 우리도 치료도 해보고 병원도 다녀봤어. 설득도 해보고. 근데 그래봤자 결국 돌아오더라고.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본인도 치료할 의지가 없고. 근데 어머님이 저렇게 다 큰 딸한테만 매여 있는 것도 안타깝고 병원 같은 데서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는다던가.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눈을 흘겨뜨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 정신병동 같은 데에 쳐넣기라도 해야 된다 그거야?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어쨌든 알코올 중독 치료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 치료는 보통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받으니까. 당신 말 섭섭하다.
소연이가 당신 동생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겠어? 내 동생이었다면 나는 더 적극적으로 치료받게 할 것 같아. 당신은 동생이 없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겠지. 애가 우울증도 심하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편하자고 병원에 그냥 입원시켜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이야? 난 그렇게 못해. 그럼 어머님은? 자식인데 어쩔 수 없는 거지. 남편은 제 말에 몹시 기분 나빠했고 저도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인 건 남편도 잘 아는 것 같지만 병원 입원 얘기만 나와도 발끈하고 난리치더라고요. 가만 보면 남편 본인도 별다른 계획이나 방안도 없으면서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보자면 남편이 되게 여동생한테 마음을 많이 쓰고 살뜰하게 마음을 쓰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별로 그렇지도 않았어요. 동생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본인이 뭔가를 나서서 하는 것도 없어요. 다 어머님한테 맡기던지 아니면 은근슬쩍 저한테 넘기면서 말만 저러는 거죠. 동생한테 그렇게 애정이나 관심이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도 병원 입원 치료는 절대 안 된다고 방방 뛰니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게다가 동생 문제가 아니더라도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결혼 전과는 다른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말도 다정하게 하고 착하고 참 인간성이나 성품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웬걸 막상 결혼하고 보니 매사 짜증도 정말 많고 쉽게 발끈하고 화도 잘 내는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게으르기도 하고 성실한 편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하던 가게를 접고 남편 따라 내려온 거다 보니 일단 일을 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남편은 제가 집에 있기 때문에 집안일도 전부 다 제 소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집안일에는 손도 안 댔는데 분리수거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집에 있고 본인은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자기 엄마 도와서 여동생 뒤치다꺼리를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건 밖으로 도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적이고 저를 잘 챙겨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본인은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야근이 많아서 그렇다고 피곤하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지만 일보다는 개인적인 약속도 정말 많은 것 같았고 특히 술자리가 많았어요. 분명 말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왔다는데 막상 와보면 술 냄새가 나고 어쩔 때는 여자 향수 냄새 같은 것도 나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술 먹었냐고 하면 일 힘들어서 끝나고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먹었다고 그래요. 맥주 한 캔 먹었는데 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냐고 하면 엄한 사람 잡는다고 본인이 더 색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신혼 기간임에도 남편과 제 사이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남편 하나 믿고 일하던 가게 정리하고 타 지역으로 따라 내려온 건데 남편은 밖으로만 돌고 저를 무슨 집안이라는 식모 취급만 했으니까요. 그런 게 너무 힘들고 마음도 지쳤지만 이미 결혼도 했고 다 정리하고 내려왔으니 잘 지내보자며 애써 정신승리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잘하려고 했죠. 마음 한구석엔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애써 그 마음을 누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졸중이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까지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신우도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인데 어머님까지 그렇게 되셨으니까요. 저는 어머님이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로는 어머님 댁으로 매일 출근하듯이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그런 어머님 케어를 제가 해야 했죠. 어머님에다가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 신우까지 제가 돌봐야 했습니다. 모두 제 몫이었어요. 시댁에 가면 신우 밥 차려주고 약 챙겨주고 신우가 먹은 술병 치우고 가끔은 토한 자국까지 치워야 했습니다.
어머님도 식사 챙겨드리고 씻겨드리고 집도 틈틈이 치우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했죠. 그걸 넉 달 가까이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사람인데 힘들고 기억 없는 나날들이 막막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남편이라도 그런 저를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고마워했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어머님과 신우 뒤치다거리를 다 맡겨놓고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회사 다니고 퇴근 후에는 친구들 만나고 술자리 가지고 주말에도 친구들 만나거나 낚시 갈 때도 있었고요. 반면 저는 주말 없이 내내 시댁 오다니며 시댁 식구들 챙기며 지내는데 당연히 저도 사람인데 현타도 오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내가 최대한 빨리 카페 자리를 알아보고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을 다 제가 봐야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고 나름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나 카페 자리 요새 틈틈이 알아보고 있는데 제 말에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보더라고요. 어? 카페 자리 알아보고 있다고. 근데 마침 괜찮은 자리가 있어서 조건도 나쁘지 않고 위치도 괜찮더라고. 안에 기본 인테리어는 되어 있어서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고 내가 쓰던 기계들은 다 임시 보관해놨으니까 빠르면 다다음 달 안에도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럼 엄마랑 소연이 밥은 어떡해?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순간 벙쪘죠. 엄마랑 동생 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며 고민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 어쩔 거냐고 묻는 말이었고 그 순간 정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어머님은 거동은 조금 괜찮아지셨고 어쨌든 나도 더는 못하지. 4개월 넘게 내가 오며 가며 어머님하고 아가씨 돌봐줬잖아. 그리고 여기 와서 내 카페 열 거라고 했었고 이미 결혼 전부터 당신하고도 충분히 상의했었던 일이잖아. 아, 그때 엄마가 쓰러지기 전이었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 그래서? 그럼 엄마랑 소연이 몸도 안 좋은데 저렇게 그냥 냅두자는 거야? 그럼 나더러 계속 이렇게 지내라는 거야? 못할 것도 없잖아, 가족끼리.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인 손으로 엄마고 동생이고 밥 한 번 차려준 적도 없으면서 너무나도 간단한 일인 것 마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두 집의 살림을 한 번에 해야 되고 거기다가 신우와 어머님을 보살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게다가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 걸 들으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해결 방안이라고 내놓은 말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당신이 카페 출근 전에 잠깐 들러서 엄마랑 소연이 밥도 차려주고 좀 돌봐주고 그리고 퇴근할 때도 잠깐 들러서 들여다봐줘. 자영업이 좋은 게 그런 거 아니겠어? 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면 본인이 출퇴근 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모든 일을 떠넘기는 거였죠. 저더러 카페 운영도 하면서 자기 가족들도 똑같이 챙기고 보살피라 이겁니다. 그쯤 되니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 댁 들러서 그렇게 하라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잘 생각해봐야지. 내가 막말로 뒤치다꺼리 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왜 당연한 내 일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서운하다. 나는 나가서 돈 벌잖아. 그러니까 나도 나가서 돈 벌겠다고. 솔직히 카페를 꼭 해야 돼? 그게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괜히 있는 돈이나 안 까먹으면 다행 아니야? 까먹어도 내 돈으로 하는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왜 나한테 전부 맡겨? 나랑 결혼 안 했으면 뭐 어쩌려고 했는데? 그럴 땐 어쩔 수 없으니까 낮에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던가 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서 왜 지금은 나한테 다 맡기냐고. 아, 당신이 있는데 그런 데를 왜 맡겨? 남의 손에 엄마랑 소연이까지 맡기고 내가 발 뻗고 잠이나 자겠어?
당신도 이제 와서 보니 참 야박하다. 내 생각엔 그냥 당분간은 카페 하지 말고 집에 있는 게 어때? 솔직히 이제 애도 가져야 되는데 굳이 무슨 카페를. 라면서 저보고 일하지 말고 그냥 집에 눌러 앉으라는 겁니다. 말이 좋지 그냥 계속 이렇게 자기 가족들 돌봐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남편하고 더 말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처음 약속대로 나는 내 카페 자리 알아보고 계약할 거라고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엄밀히 남편 엄마이자 동생이고 남편이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제가 나서서 도와줬으면 고맙다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황당하고 더 하기 싫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냉전 상태였고 저는 그 와중에도 일단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신우를 챙겨야 했습니다. 남편한테 더는 못하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싶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여서 안 받았는데 또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뭘까 싶어서 받아보니 뜻밖에도 상대방은 은정이모였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갔던 그 옛날의 은정이모 말이죠. 이모, 세상에 어쩐 일이세요? 너 맞구나. 아, 드디어 찾았네. 저 많이 찾으셨어요? 사모님을 많이 찾았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 아, 네. 저기 시간 괜찮으면 한번 볼까? 한국이세요? 아예 들어왔다. 아, 정말요? 잘 됐네요. 한번 봬요. 그렇게 저는 은정이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못 보고 살다가 만난 건데 얼굴을 보니 많이 안 달라지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은정이모는 훨씬 안색도 좋아지시고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때 아빠 공장 화재 사고 이후에 집 사정도 안 좋았고 엄마도 폰을 바꾸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은정이모랑도 연락이 아예 끊긴 거였죠. 이모는 한 번씩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저희 엄마랑 연락이 끊겼기에 더 이상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공장 화재 사건과 저희 아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건너듣고는 그 후부터 저희 엄마를 많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까지 돌아가셨다는 거 알고 많이 놀라셨다더라고요. 수소문 끝에 제 연락처 알아냈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하시면서요. 은정이모는 엄마 얘기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자기한텐 친언니나 다름없는 분인데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도 못 가봤다고 하면서요. 저도 그때 경황이 없고 인도네시아에 사는 은정 이모에게까지 연락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모랑 많은 얘기를 나눴고 이모는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자기한테는 친정이나 다름없지 않았냐고 저라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지내느냐고 했고 저도 결혼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모에게 허심탄회하게 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다 털어놓게 되었죠. 제 얘기를 들은 이모도 많이 놀라기도 하고 저한테만 모든 책임을 미루는 저희 남편에 대해서도 화가 좀 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모 본인은 아예 한국으로 들어왔고 혼자 살고 있으니 뭐든 도움될 게 있다면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말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구나 너무 외롭고 서글펐는데 자기가 나서서 다 도와주겠다는 은정이모의 말이 너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은정이모는 자기 소유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카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셨어요. 이모가 갖고 있는 건물은 제가 원래 살던 지역에 있다고 했죠. 저는 너무 솔깃하지만 여기서 너무 멀어서 그건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모는 아무쪼록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하셨죠.
오랜만에 이모를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뭐든 도와주시겠다고 하니 말만 들어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 남편과 또다시 얘기를 해봤는데 남편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면서 저보고 계속 카페 하지 말고 그냥 엄마랑 동생을 계속 돌봐달라고 대놓고 말하더군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남편에게 말했죠. 아니, 도대체 내가 없었으면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야? 원래 계획은 여기 내려와서 나도 바로 가게자리 알아보고 카페 차리려고 했었어. 당신도 그러면 된다고 했고.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 혼자 아가씨 케어 하기에는 버거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셨고, 나도 초반에는 어머님 도와서 아가씨 뒤치다꺼리도 도와주고 어머님 필요한 심부름도 해드리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어머님마저 갑자기 저렇게 쓰러지시고 나니까 나도 4개월 넘게 두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님의 아가씨까지 보살펴 드린 거고. 원래 계획하고 달라졌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누가 결혼하자마자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만 내내 하고 살고 싶겠어. 제대로 신혼이라는 것도 즐겨본 적도 없고. 나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은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당신 나더러 출퇴근 때 시댁 들려서 어머님하고 아가씨 돌보라지만 그게 쉬운 일이야?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왜 당신은 못해? 당신은 저녁에도 친구들 만나고 주말에도 모임이며 낚시며 다 가고 취미 활동이며 본인 생활 그대로 다 하고 있잖아. 어머님이며 아가씨는 다 나한테 밀어두고. 저도 화가 나서 다다다 따졌습니다. 자기 믿고 결혼하자고 같이 내려가자고 해서 잘 되던 카페까지 정리하고 따라왔는데 자기 가족들 다 저한테만 밀어두고 본인은 본인 할 거 다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니 저도 억울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한다는 말이 네가 따로 챙길 부모나 가족도 없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다고 이 생색이고 난리야?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 갑자기 돌아가시고 충격과 슬픔으로 집 밖에도 못 나오고 힘들어할 때 그때 저를 찾아와서 자기 믿고 살라고 자기가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사실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저한테는 따로 챙길 부모나 가족도 없지 않느냐는 남편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파듯 너무 아팠죠. 제 상처를 보듬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약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서 더 얘기할 것도 없다고 그냥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제 캐리어 꺼내서 제 짐 쓸어 담았어요. 너무 정 떨어지고 도저히 남편이랑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님이며 아가씨 챙기면서도 남편이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저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 가족들 제가 나서서 챙기는 거고 본인이 못하는 일 제가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이제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제가 나서서 자기 식구들 챙기고 두 집 살림 다 건사하고 바보 등신같이 묵묵하게 있어주니까 그게 다 당연한 거고 제가 할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뭘 하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훔치면서 그만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는데 남편 하는 말이 과간이었어요. 그만 좀 해. 너 이렇게 짐 챙긴다고 어디 갈 데도 없잖아. 어디 갈 건데 네가?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원래 엄마랑 살던 집은 세를 주고 나왔거든요. 남편은 저보고 당장 돌아갈 곳도 없는데 어딜 가겠느냐고 하는 거였죠. 남편은 또다시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를 했고 저는 길바닥에서 자도 여기보다 마음 편할 거라고 하면서 가방 들고 그냥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가방을 붙잡았고 실랑이가 일어났어요. 저한테 미안해서라거나 얘기를 좀 하자고 붙잡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 작작 좀 해. 막말로 내가 너한테 나가라고 해도 뭐 할 판에. 뭐라고? 나야말로 너한테 진짜 화나고 섭섭해. 집에서 있으면서 엄마랑 신우 좀 돌봐주는 게 뭐 어떻다고 이 난린데. 그럼 네가 뭐 할 건데? 내가 네 가족 돌봐주려고 결혼했냐고. 간병인이 필요하면 돈 주고 고용을 해. 야,
너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나간다고 해서 갈 데도 없는 거 내가 몰라? 홧김에 이런다고 될 일이야? 너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면 다시는 못 돌아와. 돌아올 일 없으니 걱정 마. 너 나중에라도 미안하다.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봐. 그런 말 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뭐라고? 그냥 내가 말릴 때 적당히 그만하고 짐 풀어. 갈 데도 없으면서. 나보고 자꾸 갈 데 없네 어쩌네 하는데 내가 왜 갈 데가 없어? 나 갈 데 있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도 마.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꼴의 자존심은. 저는 남편의 인간성에 치를 떨며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친정도 없고 따로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다고 생각하니 기고만장인 거였어요. 나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제가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기막히고 치 떨리고 저런 인간이랑은 나도 끝이다 싶었죠. 저는 은정이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모에게 집을 나왔다고 했고 이모도 놀라서 당장 데리러 온다고 했죠. 그렇게 이모가 와서 저를 데리고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모는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사업을 하는 친오빠와 함께 일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면서 꽤 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현지 직원도 꽤 있어서 지금은 관리 정도만 하고 있고 이모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오며 가며 지낸다고 했죠. 그렇게 이모 혼자서 사는 집에 갔는데 크고 좋더라고요. 이모는 제 얘기를 듣더니 친정 엄마 마냥 같이 화내주고 안타까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때 한 말처럼 이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예전에 이모도 결혼 잘못하고 남편의 폭행 때문에 도망쳐 나왔을 때 저희 엄마가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가 저를 도와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실 저도 가게 정리한 돈도 있고 집세 받은 돈도 있긴 해서 구하려고 하면 당분간 지낼 곳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너는 가족도 없지 않느냐, 기댈 곳도 없지 않느냐는 남편의 말 때문에 심정적으로 은정이모를 더 찾았던 것 같습니다. 나도 기댈 수 있는 사람에게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모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살 집을 같이 구해주셨고 이혼 변호사 구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어요. 그리고 이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곳 1층에 제 카페를 차리게끔 도와주셨죠. 그 건물이 크진 않아도 워낙 입지가 좋아서 세가 비쌌는데 이모는 세도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예 안 드리기는 그래서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드리기로 하고 거기에 카페를 차리기로 했죠. 이모가 나서서 도와주고 챙겨주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나와 살면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고 남편은 어디 원룸 같은 데 구했느냐 그런 데서 여자 혼자 살면 위험하다느니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번은 이해해 줄 테니 돌아오라는데 이해는 개뿔 자기 가족들 챙겨줄 사람 필요하니 오라는 것 같았죠. 저는 이혼하겠다는 내 말이 우습게 들리냐고 협의 이혼 안 하면 소송할 거고 이미 변호사 상담도 마친 상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이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자 다급해진 남편은 얘기를 좀 하자며 저 있는 대로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밖에서 만나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 내팽개치고 나가더니 좋아? 내팽개쳤다니. 애초에 네가 네 가족들을 나한테 내팽개친 거지. 말이면 다야? 너 이런 애인 줄 몰랐다. 나야말로 이런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이거 이혼 서류야. 여기 도장 찍어. 누구 맘대로? 난 이혼 못해. 이렇게 집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다 유책 사유야 알아? 이혼 못하겠다고? 그럼 소송할게. 너하고는 길게 얘기할 것도 없다. 나는 그날 충분히 얘기했지만 너는 무조건 나한테만 희생하라고 하는 것 같아. 나는 너한테 정 다 떨어졌고 이혼소장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모네 집에 곧장 갔어요. 그런데 이모네 집 앞에서 누가 제 팔을 잡는 거예요. 돌아보니 남편이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제 뒤를 따라온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고는 놀라더라고요. 여기 뭐야? 누구 집이야? 너 바람났냐? 진짜 가지가지하네. 바람은 무슨. 우리 이모 집이거든? 이모라니. 네가 이모가 어딨어? 있거든? 너 내가 가족도 없다고 생각해서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돌아갈 때도 없다는 소리나 하고. 근데 나 이모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어. 너 그렇게 야비하게 인생 살지 마. 그리고 저는 그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가 놀라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여기 엄청 비싼 아파트 아니냐면서 여기 사는 이모가 있었느냐고 계속 놀라더라고요. 잠시 후 이모가 환한 얼굴로 내려왔고 저한테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불쑥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현주 남편입니다. 현주한테 이모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모님이 현주한테 얘기 좀 잘 해주십시오. 집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말에 이모도 기가 찬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보세요, 현주 남편분. 현주한테 얘기 다 들었는데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본인 가족은 본인이 알아서 건사하는 겁니다. 요력이 안 되면 병원이나 기관 도움을 받으세요. 앞길 창창한 우리 조카 데려다가 독박으로 고생시킬 생각 말고. 나는 그 꼴 못 봐요. 우리 조카랑 얘기 잘했겠지만 인연은 끝난 것 같으니까 조속한 마무리 해주길 바랄게요. 이모의 말에 남편의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자기가 이기적이었다고 하면서 눈물의 사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증스러워 보였죠. 집안일 다 해주고 골치 아픈 시댁 가족들 케어까지 다 해주던 제가 사라졌으니 혼자 똥줄 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하든 이혼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애초에 결혼 기간도 짧고 아이가 없기 때문에 판결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이모의 도움으로 새 카페를 열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남편은 저랑 이혼 소송 시작할 때쯤 여동생을 바로 시설에 보냈더라고요. 동생을 어떻게 그런 데다 보내냐며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취급했으면서 본인이 돌봐야 될 상황이 되니 바로 동생을 입원 처리한 겁니다. 그것만 봐도 정말 정남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후유증으로 거동이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라 복지사가 오다닌다고 하는 것 같고요. 결국 남편 본인이 뭔가를 하는 건 없더군요. 본인이 봐야 될 상황이 되니 뒤도 안 보고 다른 사람 손에 맡길 거면서 여태까지 저한테만 희생을 강요했던 게 새삼 어이가 없었죠. 부모님 조금 일찍 돌아가셨다고 결혼하고 나니 바로 저 가스라이팅하고 자기 편할 대로 묶어두려고 했던 전 남편도 너무 소름 끼치고 잘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또 때마침 은정이모가 제 앞에 나타나서 저를 많이 도와줬던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어쩌면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 은정이모를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도 여력이 되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중에는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엄마의 말씀이 많이 기억나더라고요. 엄마가 그 옛날 은정이모를 도와줬던 것처럼 이제는 은정이모가 저를 많이 도와주고 위로가 되어주었으니까요. 부모님과의 인연이 짧아 너무 안타깝고 늘 그립긴 하지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베풀고 잘 살아주신 덕분에 그 도움을 제가 받는 것 같아서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리고 마치 본인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준 은정 이모에게도 참 감사하고 또 그만큼 제가 더 잘하면서 살려고 해요. 은정 이모가 자기는 재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다며 저를 친조카처럼 생각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저 역시도 이모랑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보려 해요. 제 팔자가 참 사납고 세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도 좋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서 복받은 인생이구나 생각하고 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놀러 오라고 하세요. 손자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일과 육아를 감당하느라 힘든데 주말에 시댁까지 가려 하면 사실 힘들고 가기 싫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주 보는 게 어머님의 낙인가 보다 싶어서 별일 없으면 웬만해선 찾아뵈려 하고 있어요. 토요일에 가면 저희 신우 아이들도 와서 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신우도 일을 하고 있어서 어머님이 큰아이 유치원 가기 전까지 키워주셨거든요. 지금도 신우는 종종 어머님한테 아이들을 맡겨놓고 가요. 그러다 보니 제가 토요일에 가면 아이들끼리 같이 놀고 저는 식사 준비하거나 어머님 집에 집안일도 좀 거들어드리고 있다가 오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토요일마다 오라고는 하시지만 막상 아이가 가도 거의 하루 종일 TV만 보고 오기 일쑤예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막 놀아주지는 못하시는 건 알지만 주말마다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하신 것 치곤 막상 가면 본인도 피곤해서 그냥 들어 누워 계시고 아이랑 별다른 대화도 교류도 없으세요. 신우 아이들이 놀러와 있으면 그나마 그 집 아이들이랑 저희 아이도 같이 놀지만 그게 아니면 저희 아이도 그냥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만 때우다가 오는 겁니다. 제가 가서 보라고 책이나 장난감 등을 챙겨가도 어머님이 내내 TV를 틀어주시니 아이도 책은 안 보고 TV만 내내 보고 있고요. 솔직히 이렇게 되면 제가 왜 가야 되나 싶기도 해서 가는 횟수를 좀 줄여볼까 싶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금요일만 되면 내일 몇 시에 올 거냐고 전화를 하셨어요. 톡 까놓고 저희 아이도 친할머니 집 심심하다고 그럽니다. 마당이 있어서 뛰어노는 것도 아니고 집안도 좁은 데다 물건도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집에선 잘 안 보여주는 TV, 거기선 실컷 보니 아이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려니 영 따분한가 보더라고요. 저도 고역이죠. 어머님 집 가면 어머님 식사 준비에 아이 먹을 것도 따로 챙겨가서 먹여야 되니 2중 3중 바쁘고요. 토요일까지도 일을 하는 기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말마다 시댁으로 발도장을 찍는 건 순전히 어머님을 위해서입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 손주 실컷 보시라고 제 주말을 포기한 거죠.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지만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어머님에게 진짜 정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희 아이한테 이것저것 선물을 많이 주시거든요. 계절 바뀌면 옷 선물도 해주시고 장난감 같은 것도 잘 사주세요. 그래서 그날도 저희 엄마가 선물해 주신 옷으로 입히고 장난감도 챙겨서 어머님 댁으로 갔죠. 아이가 그날은 TV 틀어놔도 안 보고 장난감만 만지고 있으니 어머님이 다가가서 묻더라고요. 엄마가 새 장난감 사줬어? 아니요, 이거 외할머니가 사주셨어요. 아이의 천진한 말에 어머님의 표정이 영 안 좋으시더라고요. 또 외할미가 사줬어? 너네 외할미는 돈도 많나 보다? 저희 어머님 질투가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저희 친정엄마에 대한 질투가 상당하셨습니다. 호칭도 사돈어른이나 사부인이라고 한 적 없고 너네 아버지, 너네 어머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어머님보다 더 젊고 옷 같은 것도 세련되게 잘 입으시는데 가족 모임 같을 때 한 번씩 보면 그 후에 꼭 저한테 너네 아버지 돈 많이 버셔야겠다. 왜요, 어머님? 너네 어머니 엄청 깔롱 부리는 거 좋아하시잖아. 그거 감당하시려면 돈 많이 버셔야겠다고. 그런 식으로 비꼬세요. 저는 좀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진짜 웃긴 게 나중에 저희 남편더러 저희 엄마가 입었던 옷 어디 거냐고 그거 자기도 사달라고 그러셨대요. 한마디로 예쁘고 좋아 보이니 괜히 꼬아서 얘기하신 거죠. 하지만 그런 거야 그냥 귀여운 질투 정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희 아이가 친정엄마가 사다 주신 장난감을 갖고 노니까 심통이 나신 건지 그러시는 거예요. 세종아, 친할머니가 세종이 진짜 할머니야. 외할머니는 가짜 할머니야. 가짜 할머니. 저는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엄마 보고 가짜 할머니라뇨. 외할머니가 가짜 할머니예요? 왜요? 원래 그런 거야. 친할머니만 진짜 할머니야. 이런 거 암만 사줘도 이 할머니가 세종이 진짜 할머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지?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따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가? 외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라느니 방금 그러셨잖아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원래 친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야. 아니, 할머니의 진짜 가짜가 어딨어요. 그리고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정색하며 따지자 오히려 어머님이 더 발끈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했다고? 눈 동그랗게 뜨고 이 난리야. 내가 욕을 했어, 뭘 했어? 가만히 있는 저희 엄마 가리키면서 가짜 할머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네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괜히 친할머니, 외할머니라고 부르는 줄 알아? 가까워서 친할머니고 멀어서 외할머니인 거야.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며 도리어 역정을 내셨어요. 별말도 아닌 것 같고 어디서 시어미 앞에서 고를 내? 고를 내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제 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 가볼게요, 어머님. 아이고, 무섭다 정말. 며느리 무서워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네. 아주 상전이야, 상전. 가라, 가. 세상에 어느 상전이 주말마다 와서 밥 해드리고 집안일 거들어드리고 적적하시다고 아이까지 보여드리다 가나요? 제가 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입장 바꿔 신우가 전에 일이 있어서 시댁 좀 자주 간다고 하니까 신우더러 너네 시어머니는 며느리 안 오면 죽는 병 걸렸냐고 역정내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시거든요. 정작 본인은 토요일마다 저보고 오라고 하시면서요. 여튼 저는 그렇게 아이와 가방을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친정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전에 급한 일 때문에 아이 하원하는 거 2주일만 부탁드렸었거든요. 근데 3일 하시고 갑자기 허리 아파서 못하겠다 하셔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저희 엄마에게 부탁했었습니다. 톡 까놓고 진짜 할머니로 도와주셔야 될 일은 도와주신 것도 없으세요. 제가 씩씩대며 친정에 가니 저희 엄마도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홧김에 친정으로 왔지만 엄마 속상할까봐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머님이 속상한 소리를 해서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희 아이한테 놀이터 가서 놀다 오자고 하셨거든요. 세종아, 할머니랑 놀이터 가서 그네 탈까? 근데 할머니는 가짜 할머니야? 아이의 말에 엄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황당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친할머니가 외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래. 할머니는 가짜 할머니야? 제가 다가가서 말해줬습니다. 세종아, 그런 게 어딨어. 다 세종이 할머니고 진짜 할머니, 가짜 할머니 그런 거 없어. 엄마가 저한테 무슨 말이냐고 하셔서 결국 제가 오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저희 엄마도 그 양반은 무슨 그런 소리를 애한테 하느냐며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도 얘기하게 됐어요. 남편도 황당해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미안해할 일인가요? 저는 앞으로는 꼭 필요한 일 아니면 나도 굳이 어머님 보러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금요일에도 어김없이 연락이 와서 내일 몇 시에 올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요. 저는 앞으로는 일 없으면 안 갈 거라고 주말에 저도 좀 쉬고 세종이랑 어디 놀러 다녀야 될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화를 내시더라고요. 전에 내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러냐? 너도 참 유별나다.
시댁 오기 싫었는데 좋은 핑곗거리 생겼지? 아니, 저도 평일에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기어코 토요일마다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치면 어머님도 손주 보고 싶다는 핑계로 일부러 저 불러다가 집안일 시키시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토요일도 일을 하는 직업이라 집에 없긴 한데 굳이 저만 아이 데리고 토요일마다 오라고 하는 것도 자기 아들은 일요일에 쉬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토요일마다 무조건 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저 어머님이 세종이 보고 싶어 하시고 적적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저희 엄마더러 가짜 할머니니 그런 소리 하시는 거 불편해요. 앞으로는 별일 없으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럼 끊을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해서 난리치셨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토요일마다 가는 거 안 한다고 할 걸 그랬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한동안은 안 가다가 신우도 놀러 왔다고 엄마가 오라 그랬다면서 일요일에 가자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별로 가기는 싫었지만 한동안은 안 갔기에 아이 챙겨서 함께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니 어머님과 저는 서먹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일부러 신우하고 저를 까려고 하는 거예요. 언니, 오랜만이네요. 요샌 통 안 와서. 너네 올케가 별것도 아닌 말 가지고 나한테 삐쳐서 발길 끊었잖아. 어이가 없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말이라뇨. 네, 그럼 별것도 아닌 말이니 저도 그대로 말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은요. 일부러 신우 아이들 보고 그랬습니다. 너네 가짜 할머니 집엔 왜 온 거야? 제 말에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가짜 할머니요? 여기는 가짜 할머니 집이야. 너네 진짜 할머니 집은 어디야? 친할머니 집. 제 말에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냐? 왜요, 어머님? 외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라면서요. 그럼 얘네한테는 여기 가짜 할머니 집 맞잖아요. 신우도 발끈하더라고요. 언니!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대로 전했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여기 외할머니 집이고 그럼 가짜 할머니 집인데 제가 못 물어볼 거 물어봤나요? 얘 좀 봐. 그게 어떻게 같아... 하다가 어머님도 말문을 닫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걸 아신 것 같더라고요. 신우도 뭔가 저한테 따지고 싶은 것 같은데 할 말이 없는 눈치고요. 아주 대단한 며느리를 뒀어 내가. 지 서운했다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써먹냐? 그렇게 말하시면 섭섭하죠. 어머님 말씀 그대로 전한 건데. 저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우리 세종이 할머니고 너네한테는 가짜 할머니야. 알겠지? 앞으로는 가짜 할머니 이렇게 불러. 너 그만 못해? 언니 그만 좀 하세요.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저는 콧방귀 끼고 있으니 옆에 있던 남편도 그러더군요. 엄마, 나도 들었는데 엄마도 그런 소리 세종이한테 말한 거 너무했어. 세상에 가짜 할머니 진짜 할머니가 어딨어? 내 말은 친할머니가 더 가까운 사이다. 뭐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요. 아유, 됐다. 내가 잘못했다. 됐니? 아주 무서워서 별 말을 못하겠어. 저는 어머님 말에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세종이가 저희 엄마더러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냐고 그래요. 저희 엄마 황당해 하시고요. 어머님도 희영이 희준이가 가짜 할머니라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제 말에 어머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님 역성만 드는 신우도 그 말에는 가만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희 세종이 많이 아끼고 가까운 마음에 그렇게 말하신 건 알겠지만 제가 들으면 당연히 섭섭하고 서운할 말이란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여전히 아무 말 안 하셨고 신우도 그래 엄마가 그런 말은 너무했어 하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제 말처럼 어머님을 보러 자주 가진 않습니다. 어머님이 연락하셔도 제 볼 일 있어서 안 간다거나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어머님도 처음엔 뭐라고 하시다가 이제는 그냥 될 때 오라고 하십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별말도 아닌데 제가 과하게 받아들인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지 않으면 저희 어머님 본인 잘못은 끝까지 모르실 분입니다. 게다가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상한 말 하실 것 같기도 했고요.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텐데 진짜 할머니, 가짜 할머니가 어딨나요? 아이가 커가면서도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모두 다 느끼며 살 수 있게 진짜니 가짜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며 편가르고 그러지 않으셨음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